그럼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좌장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경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자로는 발표자 3분 포함하여 2분이 더 참석하시겠습니다.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전략센터장님과 김태은 코이카 지식데이터팀 팀장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럼 박경렬 교수님 토론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박경렬입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경영대학에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포럼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 통해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이제 진행 중인데 그 질문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20여 개 질문이 있고 또 저희 그 두 분 그 또 토론자분들 계시고 지금 남은 30분 동안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랩업을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시간이 한 2시간 반 지나서 그 다시 접속하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경현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개념 및 관련 기술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또 박세열 IBM 상무님께서 블록체인을 통한 한 산업의 혁신 사례와 미래, 산업적인 관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 또 최은창 대표님께서 개발도상국의 도전 과제와 블록체인을 위한 활용 이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요. 사실 블록체인 이전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 또 그전에는 ICT 기술들이 개발 협력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었는데 여러 가지 혁신의 기회들도 주고 했지만 개발 협력 맥락에서는 사실은 여러 도전 과제들도 함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TTP 기반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뭐 개발 협력의 투명성, 효과성, 확장성을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앞서 연사분들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나 발표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 어떻게 하면은 그 토론을 엮으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행히도 어떤 좀 분석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는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 아까 뭐 플라스틱 뱅크도 말씀하셨고 또 WFP의 빌딩 블록스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개발 협력의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미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관점에서 개발 협력 공여 기관들이 자기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어떤 거버넌스 측면이겠죠. 아까 이경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 표준이나 또 기술 간의 표준 경쟁, 또 데이터 거버넌스.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카이스트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에서 블록체인 글로벌 표준 보고서를 따끈따끈하게 낸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개별적인 산업의 적용이나 개별 국가의 수용성을 고려를 할 때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글로벌 표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3가지 층위에서 오늘 토론을 좀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이제 줄이도록 하고요. 먼저 김태은 코이카 지식데이터 팀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3분 발표 오늘 잘 들었고 그 블록체인에 대한 어려운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그 저희가 코이카가 그동안 굉장히 궁금해했던 개발 협력에서의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실 코이카에서도 이런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2016년, 15년 전부터 이제 CTS 프로그램을 런치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디지털 뉴딜이 발표되고 나서는 디지털 혁신반도 만들고 데이터 팀도 만들면서 이제 사업 관리 방식의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ODA 사업 구성 요소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코이카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201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팔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문제, 국내 송금 문제를 수수료 절감 문제를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 민간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그 송금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고 사업을 검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제 현지의 그런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일단 오늘 그 발표 이제 해주신 그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조금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하거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은창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 시범 사업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아니 그 블록체인 기술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은 개발도상국이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블록체인 그 기술도 상용화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의 어떤 그 실패 사례,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추진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레슨스 런드라던가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이제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을 기획하면서 담당자들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실패 사례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박상무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아까 그 윤리적 코발트 사업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떤 협의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먼저냐 아니면 거버넌스가 먼저 정립되는 것이 먼저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이카가 다양한 사업들, 그러니까 WPO에서 추진되는 그런 단순한 신원 인증이라든가 이런 기술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그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그러니까 착한 효과를 기대 가능한 협의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는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키스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 전략센터 센터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경훈입니다. 우선 이 코이카를 사실 처음 와보는데 이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앞서 연사분들이 발표를 잘해주셔서 저는 그분들의 발표에 대해서는 짧게 저의 코멘트를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이경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쉽고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같은 해에 이제 전략 기술이 이제 매년 발표되면서 2017년부터 2020년 기술까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21년 10대 기술이 발표되었는데 사실 블록체인이 그때는 빠졌어요. 근데 그 빠진 이유를 생각하면은 이제 크게 어떤 블록체인이 정말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다른 기술이랑 이제 녹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같은 회사 2021년에 이제 9대의 기술을 발표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IOB라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라는 건데 어떤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비대면화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어떤 그 개인의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그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과정에서 좀 필수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인프라가 이제 블록체인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이 그런 데이터에 신뢰를 주는 인프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죠. 사실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IoT가 있었고 그 블록체인은 IOV라는 기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인터넷 오브 밸류라는 겁니다. 즉 가치의 인터넷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런 블록체인이 그 IOB라는 어떤 맥락에서 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10대 기술에 9대 기술에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없어졌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조금 더 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이 점점 의미가 더 있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박세열 상무님의 발표는 제가 계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여기저기 컨퍼런스에서 들었고 세미나에서도 저희가 모셔가지고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정말 저희가 블록체인의 어떤 상용화 사례가 이제 계속 없다고들 얘기하지만
이게 매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사례가 생기고 그 사례가 점점 진화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어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 사모님께서 언급하신 게 역시 블록체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려면 서로 같이 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역시 그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이 한다면 결국 노드 간의 어떤 그런 연결이 필요한 건데, 물론 블록체인은 이 노드를 연결하는 기술이지만 그 연결 이전의 노드 간의 어떤 행정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노드에서 데이터를 똑같은 거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데이터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블록체인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무님께서 사실 이제 평소에 말씀하신 게 그런 거버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노드 간 거버넌스를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은창 대표님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정책 관여를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사실 저 찾아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제 특히 기후나 에너지 쪽의 사례는 좀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블록체인이 기여할 수 있는지 너무 많은 사례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사실 이 발표가 발표를 넘어서 어떤 책으로나 어떤 연구 보고서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간단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코로나19가 요즘 가장 역시 사회적 이슈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어떤 비대면화가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온라인 상거래가 증가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정보통신 백서가 올해 8월에 발표됐는데 거기서 이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완전히 융합되는 세상이 펼쳐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데이터가 될 거고 그 데이터에 어떤 신뢰를 준다면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그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어떤 영향은 사실은 어느 국가에나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좀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보는데요.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경제 변화 트렌드를 봤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 이코노미, 두 번째가 데이터 이코노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큰 이코노미라는 개념은 그 엄밀히는 그 우리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토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유치원생에게 네가 이 행동을 잘할 경우에 사탕을 줄 거다라고 하는 어떤 보상을 주는 그런 체계 자체를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고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그런 토큰이라는 개념이 디파인이 되고 그런 이제 일련의 디지털 커런시 이코노미를 저는 토큰 이코노미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플랫폼이나 데이터가 부상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 그 토큰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지만 뭐 세계적으로 FATF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국제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3월에 특급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 가상화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가상자산 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되고 있고, 이제 내년 3월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그 법안이 발효가 되는데 그걸 위한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안 됐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편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제 펼쳐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플랫폼 이코노미나 데이터 이코노미나 아니면 토큰 이코노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국가 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플랫폼은 아시다시피 그 대형 기업의 빅테크 기업에 의해 점점 독점화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플랫폼 기업을 부여한 국가에서 굉장히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지금 우리 데이터 격차라고 하죠. 결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그 데이터 격차도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블록체인 이런 변화 속에서 블록체인이 뭘 기여할 수 있느냐 보면은 일단 플랫폼 쪽에 접근했을 때 블록체인의 그 기본 철학인 탈중앙화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이 셀프 소버링 같이 개인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그 자체로서 지금 비대면화 디지털화에 들어서 사실 현금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그 급감할 때 어떤 디지털 페이먼트 자체가 이제 어떤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현창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언뱅크드 피플을 이제 대상으로의 금융 포용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블록체인이 근데 사실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정책적 노력을 했지만 계속 도입이 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제 하는 질문이
why 블록체인, 그러니까 왜 블록체인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줄 때 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기존의 어떤 RDB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더 큰 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RDB 대신 블록체인을 쓴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점이 있는 곳은 바로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후진국들 국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어떤 인프라 체계가 확실하지 않은 국가에서 처음부터 이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드는 전환 비용만큼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도상국에서의 더 블록체인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실 그 개발도상국에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대표님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일단 그 블록체인이 생각하는 그 무조건적인 투명성, 이런 혹은 비가역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더 위험한, 얘네들이 과연 이거를 투명하는 걸 원할까? 투명했을 때 정말 행정이 좋아질까? 오히려 그 발전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저해하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 포용적인 면에서 물론 이 계좌가 없는 이 어떤 국민들이 이걸로 돈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과연 그럼 그 국가들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만약 그 화폐가 정말 국가에서 발행한 CBDC 같은 개념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발행한 화폐 위주로 이 금융 포용을 이뤄냈을 때 그 국가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과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쨌든 개발협력국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안에서 또 노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노드들의 신뢰를 또 어떻게 더 유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에 과 연결해서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조금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소개하고 조금 묶은 다음에 이제 세 분께 이제 답변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태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패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들에 대한 부분과 또 김경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캐치업하고 리프로깅하는 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뭐 케냐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CBDC를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수원국의 맥락,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서 그 양길자님께서 이제 P2P 네트워크는 보안이 생명인데 네트워크 자체가 취약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김비연님께서 휴대전화 등 기기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레베카 안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안법 같이 협력국의 법적 제도화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의 경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초기 접목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그 토론하신 두 분의 말씀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 최현창 대표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걸 할까요? 네. 네. 저는 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블록체인 퍼블릭 섹터에서 실패 사례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교훈으로 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토리를 하나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토리를. 그게 뭐냐면은 그 월드푸드 프로그램이 이제 트리폴리에 가가지고 시리아 난민 캠프에 신원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제시해줘가지고 원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에이드테크가 이제 월드푸드 프로그램 접근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한 건데, 그 내막을 제가 사실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월드푸드 프로그램이 이렇게 혁신적인 기구였나 궁금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에이드테크가 찾아가서 월드푸드 프로그램에게 계속 얘기를 해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다가 그럼 난민촌에 가서 조금만 해봐라 해가지고 가서 한 건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블록체인 어프로치가 두 가지로 있을 수 있다고,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자원조 기구가,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하는 것은 약간 걸림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난민이라든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바이오메트릭스 자체도 금지하는 국가들 많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양자원조로 이제 접근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지 법제도라든지 관료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싫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주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받는 사람이 싫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팔 사례도 그런 거 좀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세 번째 경우는 비즈니스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이제 맨날 이제 그 제도가 이제 뒷받침 안 해준다고 투자도 안 된다고 투덜대긴 하지만 그나마 이 블록체인 쪽에서 스타트업이 하는 게 오히려 솔루션에 제공하는 데서 별로 걸림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사용하고 말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하자면 양자원조에서 실패 사례라든지 다자원조 실패 사례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자원조에서도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몇 개 시도를 하다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사라진 것도 많고 이건 추적을 해야 되는데 잘된 것만 이제 홍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양자 뭐 특히 코이카가 뭐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이제 관주도라든지 뭐 원조기관 주도로 뭔가를 새로 이제 만들어서 디자인을 바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그 스타트업들이 만든 솔루션들을 찾아보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찾아보다가 그리고 그 현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에서의 맥락에 맞는 니즈 그걸 찾아서 결합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고 그 네팔 사례는 좀 안타까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네팔 노동자들한테 그쪽에서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송금 수수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뭐 포지티브한 어프로치를 계속 해나가신다면 언젠가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온라인 질문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이제 뭐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 제도권에서 블록체인 아까 뭐 가상화폐만 얘기했지 사실 블록체인 시스템에 그 기득권의 저항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로비들도 상당히 들어올 것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역 그 지리적 영역이 국내가 있고 이제 해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 코이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그 빈곤국가의 관료들이 더 고집이 세다는 거죠. 설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시간을 가지고 아직 블록체인은 베이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관찰해가보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 성공 사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인 교수님, 박상무님 그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예, 박상무님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예. 네, 우선 이제 콩고 공화국에서 이제 윤리적인 코발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초반에 시작할 때는 한 4-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렇다고 코발트를 이제 채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프라적인 것들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채굴을 위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의 업체인데 그 업체가 실제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은 충분히 개발도상국에서도 만들 수 있는 영역들이고 저희가 이제 개발도상국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사용자 입장입니다. 실제적인 네트워크의 파티나 구성원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서비스를 컨슈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랑 측면에서는 좀 틀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블록체인들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정말 필요로 하느냐라고 보면 크게 3가지 관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뭐 기술이 좋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거버넌스 모델, 즉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거버넌스가 없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은 여러 파티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처럼 누군가 한 명이 컨트롤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 네트워크가 점점 지속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티들도 들어와야 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협의체가 잘 구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 성장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협의체 모델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밸류 가치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비즈니스 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 개발도상국이든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나 예는 현재 공정무역 중에 커피를 이렇게
유통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들이 케냐나 막 이런 쪽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을 너무 이제 노동력을 착취를 할 뿐만 아니라 돈도 너무 작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커피 같은 영역들을 추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농장 주인들한테 더 많은 돈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델들도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들이 점점 한 번에 확 변하는 것들이 하나 점점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이 기술이 다양한 기술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비트코인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적을 할 때,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추적을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암호화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산 관점에서 어떠한 블록체인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속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네. 저기 방금 말씀하신 박상무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가버넌스 관점은 정말 우리가 블록체인이 이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는 반드시 어떤 뭐 그게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이게 반드시 이제 유지가 돼야만, 뒷받침이 돼줘야만 된다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뭐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제 뭐 TTP 환경에서 워낙 익숙해 있다가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TTP와 기존 시스템의 어떤 그러한 어떤 효용성과 새로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 생기는 어떤 효용성,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오히려 뭐 그게 더 불편한 거 아니냐, 아니면 돈이 더 드는 거 아니냐, 또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 아까 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없는 상태에서 이런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실제 그걸 서비스까지 만들기까지는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환경 자체가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예측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에서 제가 모두의 그 강의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트너에서 그렇게 예측하듯이 어떤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안정기까지, 성장기까지 가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격상 워낙 빨리빨리 가는 문화다 보니까 이게 왜 빨리 어떤 시민들이 체감하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안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조급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여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의 한 사례로서 사실은 저는 이제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28일 날 우리가 부산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정말 시민 체감용으로서 BPS라는 이제 이것이 하나 론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BPS는 뭐 앞서 이제 설명을 박수 상무님도 하고 뭐 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DID라는 그러한 디지털 아이덴티파이어,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어떤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이제 어떤 우리가 등록을 할 때, 인증을 받을 때 무조건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이 그 등록하는 기간에 따라서 등록하는 정보를,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에게 자기 결정,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정말 진정한 어떤 민주주의, DB 민주주의 내지는 어떤 블록체인의 본래의 그러한 어떤 그 이상과 그런 어떤 성격을 갖다 유지해주는 좋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는 뭐 성공적으로 물론 이제 블록체인 특구 사업으로서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나가리라고 보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예를 들면 부산시청 방문증이나 모바일 가족사랑, 도서관 회원증, 부산 시민카드 뭐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같이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코이카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코이카에서 가장 쉽게 조금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좀 참조를 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예교부에서 하고 있는 이 아스포티오인가요? 아포스티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제 외국 학생들 뭐 또 외국 그 직업을 잡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자격 증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수많은 절차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또 진본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대사관에 본국의 대사관에 가서 또 뭐 공정을 받아오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포스티오 이게 지금 이제 외교관에서 시범 사업으로 아마 거의 성공리에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착이 된다면은 그와 유사한 아주 작은 어떤 그 자격 증명이라든지 그런 증명 부분들을 사실은 이런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사실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국가마다 다르고 특히 뭐 이게 또 한 개의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은 앞으로 이제 인터퍼러빌리티 관점에서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연결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또는 가버넌스나 제도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좀 롱텀으로 본다면은 이제 차곡차곡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는 업체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국가에서도 그런 어떤 전략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개발도상국 또 수원국의 현장 적용 사례와 또 도전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질문들을 조금 취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조직 관점에서 공여기관의 자기 혁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배화령 씨께서 또 분절화 문제, 원조 분절화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셨고 또 강대하 씨께서는 원조 투명성 가장 뭐 중요한 문제이겠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또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코이카 차원에서는 김세민 씨께서 코이카 4P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질문해 주셨고요. 전경민 씨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굿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얼라이먼트에서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배아영 씨께서는 디지털 뉴딜과의 정부 정책성 디지털 뉴딜과의 정부 정책 정합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강대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투명성이라고 하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 코이카가 이번에 그 에이드 트랜스퍼런시 인덱스 원조 투명성 지표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조직 혁신과 또 투명성,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 그 순서에는 구애받지 마시고 김태훈 팀장님 포함해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팀장님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코이카가 이번에 그 아티 평가에서 그 2단계 상승한 9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 정보의 그 공개 그 건수라던가 정보의 공개 종류라던가 아니면은 그 XML 파일로 변환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친화적인 측면에서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었고요. 일단 9등급을 받았고 더 높은 단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단독으로 사실은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그 부처들 간의 그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내역을 보다 합의해서 확대를 하고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티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담당하시는 전문 이제 그 관이 여기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한 답변을 플로어에서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면은 플로어로 조금 답변을 넘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나온 질문 중에 그 인터넷을 이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 통계적으로 이제 17억 명의 인구가 지금 그 계좌가 없는 걸로 나오고요. 그 중에서 10억 명은 사실 모바일 폰을 갖고 있고 그 중에 5억 명은 인터넷이 되는 모바일 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모바일 폰, 인터넷 된 모바일 폰을 가진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블록체인의 유용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에서 그 디지털 뉴딜과 블록체인의 정합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디지털 뉴딜에서 이제 그 과제 중에 이제 지능형 정부에 대한 게 큰 과제 안에서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도입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하는 내용이 이번 정책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정합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준비가 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ODA 연구정보센터에서 이번에 ERT를 지금 담당하고 이번에 아티 평가를 수검한 김아리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저희 아티 평가에서 코이카가 9등급을 받았고요.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기는 하시지만 ERT와 아티는 엄밀히 좀 약간 다릅니다. ERT는 정보를 공개하는 약간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아티는 저희 한국 정부가 ERT 전체를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만 아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이카 단독으로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아까 김태현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9등급을 획득했고 또 약간 90% 이상의 점수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무상원조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늘 이제 선제적인 노력을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항목 확대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에 더해서 데이터 자체 품질을 더욱더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투명성은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뭐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과의 가장 그 선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명성을 가지고 어떠한 책임성 있는 그런 원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최현장 대표님 또 이 교수님, 박상무님께서 말씀하실 이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해서 같이 좀 그 통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그 사실은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조은진님께서 뭐 젠더 불평등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어떠한 함의가 있을지, 또 송정훈님께서 장애인의 다양한 기술 접근 포용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IoT나 블록체인 기술 결합 프로그램 만들면 어떻게 개도국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무지개 고양님께서 이거 좀 굉장히 인터넷 방송 같은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격차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코이카에는 어떻게 격차 요소를 이제 하는 그런 업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기술은 이제 뭐 서로 경쟁을 하고 기술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 되어 있는데, 사실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기존에 있었던 종속적인 관계를 또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정보통신 기술 자체가 개도국의 불평등을 좀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개되기도 하는데, 블록체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과 기대를 주고 있지만 뭐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아니면은 뭐 그 엔트가 이제 뭐 초대형 IPO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 사쿠시 나카모토가 이제 그 그리고 있었던 아름다운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경현 교수님께서도 한번 그 아까 맨 마지막에 시간 관계상 좀 글로벌 국제 동향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좀 놓치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국제 동향은 사실은 이제 ISO하고 ITUT 쪽에서 가장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단계가 IS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어 정의 정도, 용어도 사실은 뭐 국가 간에 조금씩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달리 쓰고 하니까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뭐 텍사노미라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해가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워킹 그룹이나 스터디 그룹 쪽에서 하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드라프트 나와가지고 리뷰 중인 것이 한 두세 개 정도 되고요. 뭐 ITOT도 좀 비슷한데 ITOT 쪽에서는 그나마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그 뭐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순천향대 이몽렬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FG 쪽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가지고 DLT 쪽에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하나 이거 응용 사례로서 B패스, 부산 패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DID 쪽은 이제 월드와이드 컨소시엄 W3C 쪽에서 사실 디펙트 사실상의 표준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표준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개발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적용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투명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잠깐 우리 교수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익명성이라든지 다른 뭐 저널리지 프로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니컬한 파트를 가지고 사실 그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이나 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혁신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직 자체의 간단한 어떤 우리가 뭐 이밸루에이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어떤 중앙 집중화된 어떤 계층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이제 피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아주 소규모지만 이용해가지고 적용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익명성이나 어떤 기밀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추가를 해가지고 좀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뭐 작은 사례지만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무님 혹시 말씀? 네. 우선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의 격차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맨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의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하나의 기업 내에서 이제 내부 프로세스의 효율화 쪽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이미 이제 한국 같은 데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 가치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뛰어나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다라고 하면 은행들 간의 뭔가 새로운 프로세스들을 뭔가 효율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타행이체를 하는데 현재는 이제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센트럴라이즈드로 매우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그런 영역들을 블록체인으로 할 필요성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은행들 간 또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프로세스 지원 같은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되지 못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못해서 그러한 영역들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은행들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계를 이제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들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초연결로 이제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혼자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점점 세상은 서로 연결되고 그 영역 속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효과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뭔지, 즉 뭐 커피 농장을 운영을 한다든가 그게 이제 수출을 할 때 뭔가 비효율적으로 중간 도매상 쪽에서 너무 많이 착취를 해 나간다든가 이러한 영역들을 뽑아보고 그러한 영역을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해결해 나가는 영역들이 이제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 페인 포인트가 어떤 블록체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공유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 베너핏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명확해야만이 블록체인으로서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이 싫어서 그냥 블록체인으로 간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을 때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효율성 또는 뭐 신뢰를 또 준다든가 아니면 수수료를 절감을 한다든가 뭔가가 이제 명확히 나와야지만이 블록체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최현창 대표님도 마무리 발언 겸 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박세일 상무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 개발 협력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려면은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why 이거 왜 필요한가 그걸 답변해야 되는데 그 개발 협력을 많이 추진했던 현지 그 도시라든지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현재 니즈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늘 불편을 겪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나 고치려고 안 했던 것들.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 원조 기관에서 이제 그 건드리다 보면 또 이제 그 기분 나빠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국가만의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그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던 관행들인데 왜 깨트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뭐 계약적 드라이브로 생각할 수 있어서 거부감이 상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양자원조를 잘하는 국가에 가가지고 그 블록체인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찰을 하시고 현재 니즈를 찾으시고 요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사례들을 이제 계속 그 퍼블리시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관찰해 보시고 니즈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분 중에 젠더 어떻게 도움이 되냐는 얘기인데 제가 좀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그 난민촌에서 아까 뭐 그 탄자니아라든지 아니면 난민촌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록을 하면 왜 베네핏이 되느냐 그 좀 끔찍한 얘기인데 그 난민촌에서 하루에 아이 60명 태어나면은 많이 또 살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자 그 이제 뭐 예전에는 난민촌에서 밤에 물들어 못 나갔죠. 강간 당할까봐.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쿠폰을 나눠서 뺏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그걸 이제 블록체인 등록해놓으면은 자기만이 타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누가 많이 강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기본적으로 그 여성한테 엔타이틀먼트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 자체 아주 기본적인 거죠. 내가 이제 베이직하게 먹을 건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못 데려가거나 죽이지도 못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됐었다는 얘기죠. 난민촌이라는 더 열악한 곳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자원주의 영역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그 젠더와 관련해서는 블록체인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유엔 워먼의 사례를 많이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6회 개발협력 포럼 한 3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그 개발협력 포럼 준비하신 사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우리 백숙희 이사님, 코이카의 박재승 이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